반갑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인문학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의 지, 덕복, 합일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지, 덕복, 합일설은 지식과 덕과 행복을 동일시한 것인데요. 물론 여기서 지는 진지라고 해서 참된 알을 통해서 덕을 쌓아갈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만 가지고 사실은 잘 이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식이 없더라도 용기의 덕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소크라테스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지식이 곧 덕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지식, 이 참된 알미, 덕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뭐뭐에 대해 아는 것을 지라고 한다면 그 지가 곧 덕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용기에 대해 아는 것, 그게 곧 덕이라는 겁니다. 그럼 덕은 구체적으로는요, 여러 개일 수 있죠. 용기, 절제, 이와 같은. 그런데 이 덕들이 갖고 있는 모두의 공통된 특징은 맞습니다. 지식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단어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요. 실제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덕은 그리스어로 아레테라고 하는데요. 이 아레테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는 훌륭한, 탁월한 이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럼 인간 외에도 예를 들면 동물이나 어떤 식물이나 이런 사물이나 이런 것들도 덕을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동물 등에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서양에서 고대의 덕은 기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은 탁월성이고, 탁월하다는 것은 기능에 있어서 훌륭하다. 그러니까 기능을 잘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를 들어 시계의 탁월성, 어떤 훌륭함, 그러니까 우리는 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시계는 어떤 시간을 잘 나타내는 것. 그럼 그 시간을 잘 나타내 준다면 이 시계는 덕이 있는 것이죠. 볼펜의 훌륭함, 어떤 볼펜의 탁월함, 그럼 볼펜의 덕은요, 어떤 글씨를 잘 써지게 하는 것. 그게 볼펜의 기능적 탁월성이니 잘 써지면 볼펜이 덕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윤리학입니다. 그러니 인간으로 한정지어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인간의 덕은 뭐냐? 어떻게 그 덕을 갖게 되냐?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훌륭함, 그러니까 인간의 덕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겠죠. 그걸 알려면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인간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를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인간의 고유한 기능, 그건 이성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고유한 기능인 이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면 탁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덕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지와 덕은 일치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공부를,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처음 공부를 하다 보면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이 사용하는 공통된 용어가 사실은 의미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동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덕의 개념, 보통 무슨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요? 물론 육아로 좀 한정 지어 본다면 도덕적인 어떤 품성, 덕성 이런 의미로만 주로 생각이 되지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의미만 가지고 동양의 육아는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는 기능의 탁월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내용이 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리스였던 이 아레테라는 단어는, 아레테 means, 그러니까 아레테는 뭘 의미하는데요? excellence,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우와 virtue라고 써 있는데요. 이 아레테를 라틴어로 virtue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한 말이 미덕, 덕성, 주로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겁니다. 사실은 서양 고대의 의미를 가장 잘 살린 단어는 어떻게 놓고 본다면 덕의 의미는 excellence, 탁월함이라고 번역을 했다면 사실 우리가 이해가 더 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덕을 동양의 육아의 의미로 일반적으로 의미를 해버리면 우린 덕이 선천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서양에서의 덕은 기능적 성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주로 선천적 의미보다는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덕은 후천적이다라고 서양 철학, 고대 철학에서는 봤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그리스적 사고에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혼 중에서 인간만이 갖는 영혼인 이성적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이야기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관인데요. 그건 아리스토텔레스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식물과 다르게 인간만이 갖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이걸 인성 또는 본성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성인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말해본다면 어떤 상상력, 이해력, 추리 능력 등을 말하는데요. 그때의 영혼, 어떤 영혼이요? 이성이라는 영혼이 충분히 발현된 상태를 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성이 충분히 발휘되는 상태, 어떤 이성이 탁월한 상태가 덕인 겁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아직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혼의 수련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했다. 누가요? 소크라테스가. 교과서는 이렇게만 적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실 영혼은 인간만 있는 영혼, 그러니까 이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영혼의 수련을 통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성의 수련을 통한 깨달음, 그러니까 이성의 수련을 토대로 얻은 깨달음, 그러니까 알미인 것이죠. 요 알미 곧 덕인 것입니다. 그럼 덕은 영혼을 수련함으로써, 이성을 수련함으로써 얻는 것이니까 당연히 후천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이런 고유한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면 그게 덕이고 그게 행복한 상태라고 보았다. 이게 지덕복 합일설인데요. 이걸 좀 더 어원적으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에우다니모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에우는 굿이란 뜻이고 영어로, 그러니까 좋은이란 뜻이고요. 다이몬이라고 말하면 스피리트,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단어 끝에 붙는 항상 IA를 끝나면 그 IA는 어떤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알아두시면 서양처럼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세요. 그러니까 문장 끝에 IA로 끝나, 앞에 있는 상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이 단어를 몇 번 만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레테리아라거나 아파타리아거나 아타락시아 이런 말 할 때 계속 한번 만날 테니까 끝에 IA로 끝나면 앞에 상태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자, 에우, 굿이죠. 스프릿, 영혼입니다. 그럼 좋은 영혼의 상태, 그러니까 탁월한 영혼의 상태, 이 말이 행복인 겁니다. 그러니 결국 행복이란 영혼의 좋은 상태, 이게 좋은 삶이라는 건데요. 영혼의 좋은 상태니까 여기서 영혼은 이성이니까 이성이 탁월히 발휘되고 있는 상태, 그게 뭐고요? 덕인 거고요. 그게 뭔 거죠? 그게 행복인 겁니다. 그게 사실은 지덕복 합일설이란 뜻인 것이죠. 서양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가장 많이 한 말은 모른답니다. 나는 모른다. 서양 철학 최고의 아이러니지요. 왜 모른다고 하는 분이 서양 최고의 지성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재미있는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로폰, 소크라테스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당시 제사장들은 우리식의 무속인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면 긴 시간을 이 제사장들에게 물어볼 수 있었고, 가난하면 줄 서서 오래 기다리다가 간단한 단답형 답변 정도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이 카이로폰이라는 사람이 델포이 신전의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델포이 신전에서 신탁을 받게 됩니다. 신탁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신에게 물어보면 신이 대답을 내려주는 건데요. 카이로폰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고 그 대답이 신탁으로 내려오죠. 그 대답은 소크라테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폰이 바로 소크라테스에게 달려가서 내가 신탁을 받았는데 당신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답을 주셨어 라고 전하죠. 그 말을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는 무척 놀랍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무지하다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그 당시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현자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최고의 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재수없는 분이지요. 처음부터 그러든지. 아니, 처음에 난 모른다 라고 말하더니 갑자기 내가 최고의 현자다. 그래서 묻지요. 왜 자네가 최고의 현자인가? 라고 물었더니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스스로 자기들을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소피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당시의 소피스트, 자기들이 똘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니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들보다 한 가지를 더 아는 게 있는데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것만큼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결국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똘똘한 이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된 알무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무지의 치, 즉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면 알려고 할 것이고 알면 반드시 행한다라고 봤던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사실은 다시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 보통 재수라고 하지요. 재수하는 친구들을 쭉 가리켜 보면 실제로 가장 성적이 오르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꼭 한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수를 하면 사실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지요. 고3 때 배운 걸 다시 배웁니다. 그럼 고3 때 배운 걸 다시 배우는데 그것도 1년을 더 하는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는 걸까요? 그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들었던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아요. 들었던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마찬가지로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저를 찾아오죠. 그렇고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아는데 틀렸어요. 저는 일단 이 말을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왜 이 말을 싫어합니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아는데 틀렸다. 알면 맞게 돼 있고요. 틀렸다는 건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아는데 틀렸다. 아는데 틀렸다. 논리적으로 안 맞지요. 그럼 더 놀라운 건 그럼 아는데 틀렸다는 것은 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해설지를 읽어보니까 해설지가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해설지가 이해가 안 된다면 해설을 쓰신 분이 잘못 쓰신 거지요. 그러니 진정으로 알려면 딱 틀린 순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걸 스스로 알려고 들어서 그걸 진정으로 알 때, 참된 알을 얻었을 때, 그 문제를 이해했을 때 더 이상 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진정한 알을 갖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으로 대화법을 사용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시대 최고의 소피스트였던 프로타고라스와의 논변을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프로타고라스에게 소크라테스가 찾아가 질문을 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나도 당신도 인간인데 그럼 누가 기준인 거죠? 프로타고라스는 각자, 즉 개인이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진리인데 왜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들어야 하는 것처럼 불변의 진리인 것처럼 주장을 하십니까? 소크라테스는 프로타고라스의 말이 맞다면, 즉 참이라면 당신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견해도 참일 수 있으므로 당신의 주장은 참이면서 거짓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지식은 참된 알미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더 쉽게 해본다면 모두가 맞는 거야 란 내 말이 맞는 거거든 이렇게 말하면 그때 그럼 네 말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의 말도 맞는 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비판입니다. 나 똘똘이야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나 넌 아는 게 없거든 이렇게 바보 만드는 기술, 그게 바로 소크라테스였었고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지요. 다음 시간은 소크라테스의 주제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의주의에 대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